전 세계 여행자들의 루트를 바꾼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문을 오래 잡아주던 낯선 남성, 지하철에서 말없이 자리를 양보하던 젊은이, 비오는 밤 우산을 건네고 사라진 중년 여성. 그 사소한 순간들이 3년간 800만 명의 외국인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2024년 한국 관광객 수가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3년 전보다 200% 증가한 수치였죠. 세계 언론은 K-팝과 드라마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20년 경력 기자가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가 본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고 조용한 배려였으며 당연하다는 듯 이어지는 질서였죠. 한국 관광 폭발의 진짜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관광객 수가 최근 3년간 200% 증가했다는 수치였어요. 2021년 연간 400만 명이던 관광객이 2024년에는 1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죠. 편집장은 제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거 K-팝 특수 아니겠어? BTS 효과 제대로 분석해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제임스 윌리엄슨입니다. 뉴욕타임스 국제부에서 20년간 일해온 기자죠.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현장을 누볐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 취재도 그냥 하나의 일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K-팝 열풍이 만든 관광붐, 드라마가 그려낸 환상이 현실과 부딪히는 지점을 파헤치면 되겠다 싶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전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차갑고 빠른 나라라는 인식이었죠.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고 감정보다는 시스템을 중시하는 사회. 서구 언론계에서는 그게 당연한 상식처럼 통했거든요. 동료 기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삼성이랑 현대 있는 곳 아니야? K-팝 좀 하고. 그 정도였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죠. 일본처럼 예의는 바르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더라. 외국인한테 친절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배타적이래. 저는 그 말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확인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료를 더 살펴봤습니다. 관광객 증가율을 국가별로 나눠보니 미국이 180%, 유럽이 220%, 동남아시아가 195%였어요. 전 세계에서 골고루 늘어난 셈이었죠. 이건 분명 특정 계기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쳤고 BTS가 빌보드를 휩쓸었으며 블랙핑크가 전 세계 투어를 돌았어요.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죠. 저는 이미 기사 제목을 머릿속으로 짜고 있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만든 한국 관광 신드롬, 그 이면의 진실. 뭐 이런 식이면 되겠다 싶었어요. 현지에 가서 팬들 몇 명 인터뷰하고 관광지 몇 군데 돌아보고 통계 좀 더 모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집장에게 출장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서울 5일, 부산 2일 일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명동, 강남, 경복궁, 해운대 이런 관광지들을 리스트에 넣었죠. 편집장은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좋아, 제임스. 내가 쓰면 믿을만하니까. 객관적으로 분석해봐. 과대 포장된 부분도 있을 거야.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비행시간은 14시간. 그동안 참고 자료를 읽으며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죠. 한류 관련 논문 몇 편,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K-팝 산업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집에서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는 편할 거라고요. K-팝 열풍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고 관광객 증가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 사이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추가하고 전문가 코멘트 몇 개 받으면 기사는 완성되는 거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괜찮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증가 추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라고요. 몇 년 지나면 열기가 식을 거라고요.
K-팝 스타들이 나이 들고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릴 테니까요. 옆자리 승객이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현지 가서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할 거니까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14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겁니다. 머릿속으로 취재 계획을 다시 점검했어요. 첫째 날은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 둘러보기. 둘째 날은 관광지 방문하고 외국인 관광객 인터뷰. 셋째 날은 관광업계 관계자 미팅. 넷째 날은 K-팝 관련 장소 취재. 다섯째 날은 자료 정리.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별로 맛은 없었지만 배고파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었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다른 기대도 특별한 호기심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취재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기자 인생 20년 통틀어 가장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거라는 것도요. 그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쉬운 기사가 될 거라는 확신을 안고요. 수천 명이 움직이는데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인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빼곡했는데 뉴욕 JFK 공항이나 런던 히드로처럼 시끄럽지 않았어요. 안내방송만 조용히 흐를 뿐이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만들어 이동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어요.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어요. 대부분 손짓과 눈빛으로 승객들을 유도했죠. 입국 심사대 앞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전용 게이트로 향했어요. 줄이 좀 길어 보였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공항에서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뉴욕에서는 입국 심사에 1시간씩 걸리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더 심했죠. 한 번은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줄이 엄청 빨리 움직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제 차례가 왔죠. 자동화 게이트였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을 하니 30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30초였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제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나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채 20분도 안 됐는데 말이죠. 뉴욕이었다면 최소 40분은 기다렸을 겁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항 안내판들이 깔끔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화살표 방향도 명확했어요. 저는 공항을 수없이 이용해 본 사람이지만 이렇게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길을 헤맬 이유가 전혀 없었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려고 했어요. 티켓 부스에서 표를 끊었는데 직원이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몇 번 플랫폼에서 타면 되는지, 몇 분 후에 출발하는지, 호텔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어요. 짐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저녁 시간대라 차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차들이 많은데도 클락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벌써 경적 소리가 난무했을 상황이었죠. 차선 변경도 매끄러웠어요. 누가 끼어들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주고 양보하는 차에게는 비상등으로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효율성, 조용한 질서, 양보 문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곳인가 싶었죠. 사람들이 많았지만 거리는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내렸어요. 호텔 입구로 향하는데 앞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뒤따라오는 걸 보고 문을 잡아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제가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뒤에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도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싶었거든요. 그 남성은 제가 들어오자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로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문을 잡아준 거였죠.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체크인을 했습니다. 프론트 직원도 친절했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제 짐까지 방으로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직원은 벨보이를 불러줬죠. 그냥 서비스 매뉴얼이겠거니 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풀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받은 인상을 정리하려고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쉽게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공항이 효율적이다. 사람들이 조용하다. 그건 너무 단편적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인도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뉴욕이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호텔 입구에서 문을 잡아주던 그 남성의 모습이요. 그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명백히 관광객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문을 잡아줬어요.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뭔가 다르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다.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르다. 이 느낌이 착각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K-팝 특수 분석 기사. 그 제목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한국 관광객 증가의 이유가 정말 K-팝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첫날이었으니까요. 내일 더 봐야 알겠다 싶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의문이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5시에 눈이 떠져버렸어요. 어차피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는데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비워뒀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서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대기선을 따라 두 줄로 정확히 서 있었고 사람들 사이의 간격도 일정했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까지 2분.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냥 서 있었습니다. 2분 후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어요. 타려는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서서 기다렸죠. 모두 내린 후에야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열차 안은 사람들로 꽤 찼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대화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낮췄고 전화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항상 시끄러운데 말이죠.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노인 한 분이 타자 바로 일어났어요. 말도 없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앉았고 젊은 남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손잡이를 잡았어요. 감사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다음 역에서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여학생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역시 말없이 자연스럽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 도시의 문화구나 하고요.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관광지가 아닌 일상적인 공간을 보고 싶었거든요. 골목 안쪽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사러 들어갔죠.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갑자기 뭔가를 물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저는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점원이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호텔을 찾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손을 저었어요. 그런데 점원이 갑자기 앞치마를 벗더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을 비우고 나와서 큰 길까지 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약 100m쯤 되는 거리였어요. 출근 시간대인데 가게를 비운 거였죠. 큰 길에 도착하자 점원은 방향을 가리키며 번역기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손님도 아닌 저를 위해서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점원은 손을 흔들며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제 호텔 입구에서 문을 잡아준 남성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사람들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질서가 강요된 흔적이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한다. 시스템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이건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니다. 오전 내내 명동과 종로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조용한 질서, 자연스러운 배려, 불필요한 소음이 없는 거리.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사장님이 물 한 병을 더 주셨습니다. 밖에서 마시라고요. 그냥 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K-팝 특수 기사. 그게 정말 맞는 제목일까요?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만일까요?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 노트북에 메시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본국 동료들이었어요. 저는 어제 간단한 보고를 본사에 보냈었거든요. 인천공항의 효율성과 서울 거리의 질서에 대해서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편집부 선배인 마크였어요. 제임스, 그거 관광지 홍보용 서비스 아니야? 외국인 기자라는 거 알고 친절하게 대한 거 아닐까? 우리도 일본 취재할 때 그랬잖아. 실제 일상은 다르더라고. 두 번째는 같은 부서 동료 사라였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그냥 기술 좋은 나라 아니야? 친절은 표면적일 거야.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렇잖아. 속마음은 따로 있다니까. 세 번째 메시지가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국제부 부장이었어요. 제임스, 객관성을 유지해. 내가 본 건 관광객용 도시일 뿐이야. 실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냉정하다는 보고가 많아. 양쪽을 다 봐야 해. 저는 노트북 화면을 물끄미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0년 경력의 기자가 이틀 만에 감정적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였죠. 혹시 제가 과하게 해석한 건 아닐까요? 호텔 입구에서 문 잡아준 남성,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한 젊은이, 편의점 점원. 그들이 제가 외국인 기자라는 걸 눈치채고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군 건 아닐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지만 요즘 다시 피우게 됐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요. 동료들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야. 한국은 실제로는 경쟁이 치열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사회라고. 드라마에서 보이는 모습은 환상이라고. 그런 말들이요. 선배 기자 한 명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일본 취재할 때 생각나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외국인 취급했잖아.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유교 문화권은 다 비슷해. 겉과 속이 달라. 저는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제가 본 게 진짜라고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료들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담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곳, 외국인이 거의 없는 곳, 진짜 일상이 펼쳐지는 곳으로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곳이 아니라 주택가로 가기로 했죠.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안 가는 주택가가 어디냐고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해화동을 추천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인데 관광지는 아니라고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영어를 못했지만 번역기로 소통했어요. 해화동에 도착했습니다. 주택가와 작은 상점들이 섞여 있는 동네였어요. 외국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자로서, 기자로서 냉정한 눈으로 보기로 했죠.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그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학생은 그냥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학생은 장바구니만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자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구경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 학생은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도왔습니다. 10분 후 버스 정류장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유모차를 버스에 올리려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3명의 사람이 거의 동시에 다가갔습니다. 한 명은 유모차를 들었고 한 명은 아이를 안았고 한 명은 아주머니를 부축했어요. 서로 눈치 보지도 않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30분 동안 제가 목격한 친절의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7번이었어요. 7번. 이게 우연일까요? 통계적으로 봐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본 적도 없었어요. 서구 언론의 틀 안에서만 한국을 봤죠. 일본과 한국을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시아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있는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다는 걸요. 저는 직접 보고 있었고 그들은 들은 이야기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 매수됐다고 할까요?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난할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써야 했어요. 제가 본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신념과 제가 본 현실 사이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고요.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릴 만한 경험을 찾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더 멀리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해화동에서 본 장면들이 우연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둘이나 셋이 아니라 혼자요. 뉴욕이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이라도 밤 10시에 여성 혼자 걷는 건 위험해요. 런던도 파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실례지만 영어 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녀는 조금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질문했어요.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지 않냐고요. 그녀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인데 뭐가 무섭냐고 되묻더군요. CCTV도 많고 사람들도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새벽 2시에도 혼자 걸어 다닌다고요.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 없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국인들은 모를 거예요. 뉴욕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동이거든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았어요. 약국도 몇 군데 보였습니다. 한 약국이 아직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이었는데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두통이 좀 있었거든요. 약사님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약사님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하셨어요. 어떤 종류의 두통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시차 적응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약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몇 가지 약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각 약의 효능을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빨리 듣고, 이건 오래 가고, 이건 위장에 부담이 적다는 식으로요. 30분 가까이 설명해 주셨어요. 바쁜 시간인데도요. 저는 약을 샀습니다. 그런데 약사님이 물 한 병도 주셨어요. 지금 먹으라고요. 돈을 내려고 했더니 손을 저으셨습니다. 물은 그냥 주는 거라고요. 저는 또다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약국을 나와 물을 마시며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친절의 횟수요. 해화동에서 7번, 동대문에서 지금까지 3번. 총 10번이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명백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시스템이었고 문화였죠. 동료들이 말한 관광객용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제가 외국인 기자라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주택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적한 골목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와 마주치게 될 상황이었죠. 뉴욕이었다면 그녀는 제 앞에서 피했을 겁니다. 외국인 남성과 좁은 골목에서 마주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냥 걸어왔어요.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요. 우리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어요. 완전히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이 나라에서는 두려움이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이 기본값이었어요. 사람들은 밤거리를 걱정 없이 걸었고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계산하는데 점원이 젓가락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번역기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점원은 젓가락과 함께 물티슈도 주었습니다. 밖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본 것들을요. 안전한 밤거리, 30분간 약 설명해준 약사, 그냥 주는 물티슈. 이 모든 게 작고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합쳐지면 거대한 무언가가 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적었어요. 이건 관광객용 서비스가 아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일상이다. 동료들이 틀렸다. 나는 확신한다.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기사님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틀 전에 저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 증가의 비밀을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동료들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짧게 썼습니다. 내가 본 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이건 진짜다. 직접 와서 봐라.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더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았어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종로 골목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가을비는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거세졌죠.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당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금방 그칠 비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택시 앱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골목까지는 차가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큰 길까지 나가야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200m는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호텔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이 비를 맞고 가면 완전히 젖을 게 분명했죠. 처마 밑에서 저는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어요. 다들 바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비가 약해지기를 기다렸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비는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15분,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뛰어갈까 고민했습니다. 옷이 젖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노트북과 카메라는 보호해야 했어요. 가방을 재킷으로 감싸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중년 여성이 우산을 쓰고 제 옆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제게 건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괜찮다고 제스처로 말했죠. 영어와 어설픈 한국어를 섞어서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빗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황급히 그녀를 쫓아가려 했습니다. 우산을 돌려주려고요. 하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며 가라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빠르게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속으로요. 우산도 없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낯선 사람의 우산이 들려 있었어요. 검은색 평범한 우산이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작은 스티커 하나 붙어 있었죠. 그녀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산을 돌려줄 방법도 없었어요. 제 이름도 직업도 국적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구경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비를 맞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고 도울 수 있다고 판단했고 도왔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런던도 파리도 도쿄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그 행동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모든 편견과 냉정한 분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동료들이 말한 표면적 친절, 관광객용 서비스, 외국인 기자라서 받는 대우. 그 모든 말들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우산을 낯선 외국인에게 준 이유가 뭘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지난 사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젊은이, 길을 안내해준 편의점 점원, 약을 설명해준 약사, 짐을 들어준 고등학생, 그리고 오늘 저녁 우산을 건네준 중년 여성. 이 모든 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법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죠.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젖은 재킷을 벗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 손에 아직 그 우산이 들려있다는 걸요. 저는 우산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20년 기자 인생을 통틀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우산은 제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시간, 장소, 날씨, 그리고 그 여성의 뒷모습까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문화다. 한국 관광객 증가의 비밀은 K-팝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그 여성도 비를 맞고 있을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까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녀의 친절이,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요. 우산 사건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고 싶었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어요.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서울이 궁금했거든요. 거리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이 문을 열고 청소부들이 거리를 쓸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 분주함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아침은 전쟁터 같지만 서울의 아침은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바리스타는 제 어설픈 한국어를 듣고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메뉴를 설명해주며 추천까지 해줬어요. 러시아워 시간대인데도 말이죠.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빨랐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요.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었어요.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고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한 결과였습니다. 오전에는 시청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학교 등굣길 시간이었어요.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죠.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모든 차들이 정확히 멈췄어요. 클락션을 울리는 차도 없었고 조금이라도 더 가려는 차도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서 책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그러자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한 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다 주워 담고 나서야 차로 돌아갔죠. 뒤에 있던 차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감시 카메라가 없어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점심 무렵 서울시청 근처 작은 공원을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쓰레기통 주변을 봤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공원들은 항상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공원은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쓰레기를 챙겨갔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공공장소를 자기 집처럼 대하는 문화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성, 지하철의 질서, 편의점 점원의 친절, 약사의 설명, 우산을 건넨 여성.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인천공항의 품질이 왜 13년 연속 세계 1위로 유지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시설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그 공항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가진 태도 때문이었죠. 서울 지하철이 왜 하루 800만 명을 조용하게 운송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승객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로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상 속 배려는 세계 어느 도시에도 없는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받았던 우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우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우산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물건이 됐다고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다. 화려함이 아니라 세심함이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이 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따뜻하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서구 언론이 만든 편견을 깨야 한다고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뒤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작은 친절을 나누며 살아갔을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조용히요. 저는 조용한 존경을 느꼈습니다. 격한 감동이 아니라 잔잔한 울림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고 크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노트북에는 수십 페이지의 메모가 쌓여 있었고 사진 폴더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사진으로 담기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카페에 들렀습니다. 매일 아침 들렀던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바리스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들렀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는데 제 얼굴을 기억한 거예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받으며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번역기를 사용해서요. 왜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잘 대해주냐고요. 바리스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이니까요. 그 단순한 대답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한국인들에게 친절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절든 늙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면 충분했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야 했어요.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았던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 정확하게 줄을 선 버스 승객들, 노인을 도와주는 젊은이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할까? 이제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제 무거운 가방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출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 길을 헤매자 다른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점원이 제 어설픈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이 모든 게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태도였고 문화였고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기사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작은 친절에, 빠른 기술이 아니라 느린 배려에, 큰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마음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문화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걸까요? 그 질문들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조용히 제 가슴 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다시 한국에 올 거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 올 거라는 것.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 검은 우산도 함께 들고요. 그 우산은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우산을 머리 위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이 우산은 뉴욕까지 함께 갈 겁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쓸 때마다 저를 일깨워 줄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로 소개하는 기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조용한 힘을 기록하는 긴 글을 쓰기로요. 화려한 관광지도 유명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 관광객 200% 증가의 비밀은 K-팝도 드라마도 아니다. 그건 한국인의 일상 속에 있다. 20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나라를 취재했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첫 문장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약속을 세웠습니다. 한국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겠다고요. 냉정한 분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저를 움직인 건 한국인의 작은 친절이었다는 걸 솔직하게 쓰겠다고요. 서구 언론이 만든 편견에 맞서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한국은 차갑지 않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 반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다시 이 땅을 찾을 것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이 세계를 사로잡은 진짜 이유, 한 기자의 7일간의 기록.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비행기가 날고 있었어요. 어딘가 저 아래에서 한국은 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작은 친절을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소명이었습니다.